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데뷔 전 짚어보고요.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이 걸린 가처분 신문 상황까지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온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 전이었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연설의 키워드는 세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선명성이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이고 세 번째는 차별성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선명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에 나왔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공방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또 책임을 묻는 또 여당의 따가운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외교 순방은 외교적 참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순방 논란도 결코 듣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진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선명성을 제일 먼저 부각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체성인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평화적인 해법 모색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핵 해법의 문제로 조건부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제안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본인은 또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책적 정체성이 소위 말하는 기본 정책으로 대변되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의지도 분명히 내세우면서 본인의 정체성도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차별성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짚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불법 사채 무효법이라든지 이자 폭리 방지법, 납품 단가 연동제 이런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민생 입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입장도 내면서 민주당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다 쏟아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신경 썼을까요? 네, 저도 총평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연설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기국회 시작을 하면서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 원칙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정기국회의 방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의제도 아주 적절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처음 화두를 던졌던 것이 기본 사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도 그 기본 사회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삶에 대한 걱정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부모 급여까지 기본소득으로 가는 기본 사회의 정책이다 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시한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 연설에서도 기본사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024년 총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서 하겠다. 이 실현 가능성 높은 상황입니까? 2024년에 투표하자는 건 개헌 관련해서 투표하자는 거고요. 기본 사회로 제시한 정책들이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임기 시에 보면은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6% 되는데 그만큼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공격받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전혀 허황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이라든가 부모급여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을 확대 개편하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빠르게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또 개헌 절차를 밟아 나가자는 이 구상 역시나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지를 내보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뭐 사실 좀 희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라는 지금 뭐 우리가 이 제도를 30년 넘게 시행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일치를 하겠지만 그 방향이 4년 중임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당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지금 4년 중임제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이 권력 구조 개편 아니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뭐 4년 중임이든 뭐 그러니까 원내각제든 뭐 이원집정부제든 그건 뭐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어느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호불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이 2024년 그러니까 지금 개헌안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하자는 부분에서 사실상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올해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그럼 2027년까지잖아요. 그럼 2024년에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했을 때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현직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단축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폐해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재앙직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막강하다는 것인데 이 4년 중임으로 갈 경우에는 대통령이 8년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대통령의 책임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중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재선되고 난 뒤부터는 또 그 다음에서도 그럼 또 누가 어떻게 책임을 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늘 지금 이 부분과 그러니까 지금 권력구조와 개편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구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사실 지난번 그러니까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을 해갖고 상당한 논란이 됐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갖고 갈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대 야당의 그러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담합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너무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당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었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일단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저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20일 그 욕설 논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욕설 논란으로 인한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듯이 정말 조문 없는 조문 외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말 외교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빈손 외교, 막말 외교, 굴욕 외교 이런 수식어가 붙는 외교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단지 언론의 보도만 진상규명해서 묻겠다. 이것은 저는 정말 적반하장식의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외교 순방에 의한 문제점들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그 시작이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네. 보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대통령 외교 순방에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상당수의 국민의 평가가 상당히 박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 너무 굴욕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또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48초간 한미 정상이 스탠딩 회담을 통해서 사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별 철폐
그리고 또 지금 환율 급등에 따른 한미 통합 스와프 체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과연 해법을 갖고 왔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의 그 지금 비속어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여기에서 지금 주저주저 할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가치나 정체성하고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제 지금 지금 국회에 보고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72시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무산이 되거든요. 네. 그럼 내일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야 교수단체 대표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럼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인데 네. 아마 김진표 의장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이러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또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저는 아마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실제 표결 행위가 이루어지면 지금 뭐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고 또 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까지 감안하면 아마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여기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였거든요. 아마 제 네. 생각에는 국민의힘은 단체 다 퇴장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민주당과 민주당하고 관련 조금 친하다고 할 수 있는 무소속 의원들이 네. 과연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만에 하나 거기서 이탈이 많이 나타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후폭풍을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내일 현장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좀 네.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하시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 해임 건의안은 그 여야 대표의 합의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본회의 보고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으로 상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인사안건은 다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5분간 회담을 했는데요. 회담 결과 브리핑에 대해서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공감했다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밝혔고 또 양국 총리는 무비자 입국 재개 등 한일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는데요. 25분간의 회담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모았다는 점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정치권 소식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면 일단 여야의 동의 없이도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짚어주셨는데 그럼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고 표결까지는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그 결과는 뭐 역시나 자신하시는 상황인 겁니까? 결과는 저는 자신하고 있고요. 아, 그거는 네. 원내 지도부가 그 표 단속을 할 겁니다. 제가 네. 원내 의사국장, 원내 행정기획실장 일을 해왔었는데 그런 표결을 앞두고는 원내 지도부가 모든 의원들께 전화를 하고 그 참석 여부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표결 여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다른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사실은 의사일정 합의하는 네.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국회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하니까 여야 간의 관계 이런 뭐 악화 이런 걸 예상을 해서 뭐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시간을 끌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직권상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은 뭐 앞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지금 해임 건의안이 표결을 붙여지면 가반수 아마 이 찬성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재적 의원이 지금 169명인데 네. 그거보다 만약에 표가 적게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 문제는 사실 곤혹스러운 측면은 민주당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진희 외교부 장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죠. 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 건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말 그대로 건의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대통령이 그걸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상당한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 해임 건의안이 3번 통과됐는데 네. 2번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임 건의 통과된 당사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건의주의 정권 시절에 2번이 더 있었거든요. 3번이 더 있었거든요. 그 건의주의 시절에도 해임 건의가 통과됐을 때는 대통령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안 했던 경우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 논란 때문에 그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그때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사실 말 그대로 대통령이 뭉개버렸죠. 네. 대통령이 안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임 건의를 했는데 내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행위를 안 하면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김재수 당시 장관은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그 장관직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과연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인가. 그 전 관건은 향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더 악화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진 장관이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하셨는데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받아들이고 사임을 촉구하겠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거짓말 논란, 그리고 욕설 논란이 이 전국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이나 정책 예산을 정기국회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언론하고 싸우고 야당하고 싸우는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꼬여진 전국을 풀겠다. 저는 그렇게 해법을 제시해서 갈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성정상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그게 불안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앞서서 좀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심의 향배를 상당히 예의주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버티고 있는 그 자체가 일종의 야당, 특히 아무리 야당이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 대의기관이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뭉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인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박진애 외교부 장관 살리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 안보 라인을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지금 김태효 지금 안보실 1차장이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합의됐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금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회담을 하고 있는 장소까지 찾아갔고 국회 하나 없이 회담을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상당히 많으면서 이 부분들을 모든 조율을 했던 이 당사자로 김태효 지금 1차장이 지금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은 그 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만약에 선제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을 조금 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진 장관 입장에 정치적인 공간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순방 외교 기간 동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동시에 제기됐던 부분이 외교 라인의 개편인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외교 라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중용을 찾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네. 외교부 장관 그 해임 건의뿐만 아니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김태효 안보실장 그리고 전면 외교 라인 그리고 홍보수석까지 모두 이제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전국을 푸는 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순방과 관련된 논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쟁거리로 부상한 부분이 MBC의 보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항의 방문까지 오늘 오전에 한 상황이거든요.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대통령의 그런 이 논란, 네. 다른 논란 자체가 상당히 아마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지금 MBC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 MBC가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는 나름대로의 확실한 이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MBC가 그간의 그러니까 보도 태도가 상당히 지금 여권에게 결코 오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또 그런 이 경험도 지금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지금 논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잘못된 의도를 갖고 출발됐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MBC에게 공문을 통해서 항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힘 TF팀이 나서서 하는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MBC에 대한 항의 방문 자체는 일종의 프레임 전환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의 비속어라든지 또 미국과의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잘못과 판단 착오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MBC라는 그 지금 언론 기관이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뭔가 지금 우리에게 정치적 손해를 끼친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과연 이것이 이 제대로 저는 먹힐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발언한 당사자가 의도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사실 이런 의도로 말을 지나가는 투로 했는데 그것이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미국의 겨냥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액수를 공여하기로 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그러니까 예산 그 심의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가 해줄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에 심정이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러니까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의 유감을 표하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이 국가적 현안을 푸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의 이러한 이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총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또 MBC의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서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례죠. 공영방송에 공문을 보내서 그 경위를 해명해달라, 국회에 와서 소명이 해명해달라, 이런 거는 분명하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탄압이고 압박으로 보여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비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대통령 본인이 나는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해명하면 끝인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부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민주당에서 공보국장을 해봤는데 이제 네. 풀단이라고 하는 것은 MBC가 이제 그 시간대에 풀단위로 간 건데 MBC만 취재한 게 아니고 같이 간 언론사의 대표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재는 모두가 다 공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일 날 새벽 그 6시 20분경에 그 대한민국으로 그게 다 송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방송되기 전에 엠바고 풀리기 전에 유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MBC를 콕 집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진상규명을 해야지 이 보도 유출 경과를 진상규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언론 탄압에도 비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그 대통령 발언이 이렇게 그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그 회자되는 그 발언이 확신이 되는 게 뭐냐면 홍보수석이 해명을 한 게 15시간 이후예요. 근데 보면 저도 이제 수행해서 이제 외국에 같이 수행관으로 같이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보도가 잘못되고 있으면 10분이면 정리가 끝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길어도 30분이면 끝나는 거죠. 아니면 이 발언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하고 이 발언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심증이 가는 거예요. 발언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언론의 그 보도에 확산이 어떻게 되고 계속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 긴 시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이게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야당에 대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야당이 이 XX 우리 민주당이 이 XX 대상인가? 그러면 이 정기국회 때 모든 국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 문제를 더 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딴 게 아니라 대통령 본인 자신에 있고요.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본인의 발언 취지가 이랬었는데 잘못됐다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게 맞고 누구를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건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대응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MBC가 관련한 기사를 백악관에 보내서 논평을 구했다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밝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뭐 MBC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미국 입장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MBC가 처음에 보도한 대로 그러니까 소위 비속어를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는데 그럼 미 백악관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면 아무래도 상당히 조금 지금 영어로도 약간 비속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가 담긴 거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것까지 미국의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일종의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고 하는 후속 조치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뭐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사실은 이러한 상당히 그때만 아마 MBC가 그걸 갖다가 백악관에 확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보도됐던 것처럼 상당히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폄훼처럼 비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반응, 특히 백악관의 반응은 뭘까? 그걸 알아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물어보면서 그 비속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는 행위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었겠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사실 조금 판단은 잘 안 됩니다만 그러나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의 반응을 꼭 따고 싶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오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미 정상 간의 외교적인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예민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또 미국 고위 당국자도 대통령실의 입장을 존중한다,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한테 욕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인정을 한다면 또 외교적인 문제로 더 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그 파장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여야 내부적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신문이 시작됐고요.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곧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부분도 논의될 예정인데 일단 당장 오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까? 오늘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요. 가처분이든 윤리이든 아마 제 생각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특히 가처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빨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윤리 같은 경우도 오늘 열리긴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일단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지금 뭐 보도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지금 그러니까 윤리에 출석해서 소명하라.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중대한 행위 같은 경우는 윤리가 이게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명 절차를 무시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윤리가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또 법적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소명 절차를 성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제공을 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오늘 윤리 결과도 나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일단 출석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는데 가처분의 결과 그리고 윤리위 때 추가 징계 여부가 이루어질지 두 부분에 있어서 전망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이었나 이것이 큰 하나의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비상 상황을 규정을 하고 그 새로운 지도부를 비대위를 구성하기까지 그 절차가 적절했나 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절차 관련해서는 그 사후에 당원을 개정하면서 완비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비상 상황이 맞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법원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나는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징계는 이미 저는 국민의힘 당사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다 그 답은 결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아, 네, 징계 답은 가능성이 정해졌다. 네. 그 시기를 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결과 참 이 결과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민주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과 정치 자금으로 총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과거 변호사 시절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도 꼽힙니다. 이 관련된 사항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파장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그러니까 이 구속 적부심에서 일단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됐다는 이야기는 아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뭐 도주인멸 뭐 이런 우려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에 네. 아마 추가 수사가 상당히 아마 이어질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화영 의원에게 지금 뇌물을 준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화영 의원과 쌍방울 그 혐의를 넘어서 또 이화영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경기도가 대북 사발하는 과정에서 아태평화 경제협의입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 대북 그 사업을 할 때 그때 상당한 비용을 또 쌍방울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지금 그 수사가 아마 상당히 네. 아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이 아태 이 지금 협의회의 사무실이 지금 공교롭게도 쌍방울 그 건물 안에 있는 모양인데 그 건물 안에서 이재명 당시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 운동이 이루어졌다. 그 혐의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구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리를 삼아서 아마 이 지금 검찰의 최종 수사 타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상당수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화영 전 지사가 기업의 법인카드를 그렇게 썼다는 것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하지만 본인은 법인카드 쓴 적이 없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쌍방울 기업의 변호사비 대납이나 뭐 이런 거를 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보시는 국민들도 계십니다만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드러나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전 지사 관련된 수사가 또 측근이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1년 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은 그 무고의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이름표를 가리고도 수사는 똑같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그리고 장모인 최은순 씨에게도 검찰은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의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했는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소를 해야 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진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름표를 가리고도 수사는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수사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것의 의미는 뭘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상당히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상당히 제공했다는 거죠. 검찰에게.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쌍방울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성남 FC와 관련돼서 경찰이 사실은 지난번에 검찰에 송치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성남 FC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하면서 지금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혐의가 훨씬 더 중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히 지금 의혹이 아주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이 실체를 파헤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재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애둘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이하영 전 의원의 지금 구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방어, 또 민주당의 대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 아마 전국을 가를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남FC 뇌물 의혹과 그리고 또 이전의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1년간의 수사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셨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보겠다. 그리고 주변과 가족들을 다 털어보겠다. 그 한동훈 장관의 이 수사 기법인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첫 1년째 아닙니까? 그리고 첫 정기국회인데 보통의 그 평상시에 여당 같으면 1년이 첫 해가 중요한 정기국회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 어떤 입법을 이번만큼 반드시 하겠다, 이것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의제를 선점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어떤 정책으로 어떤 입법을 하겠다는 거를 전 국민은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얼마 전에 정말 반갑게도 10대 법안 처음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고물가에 고환율에 정말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서민 생활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거 여야가 협치해도 모자라다. 저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정기국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성남FC와 관련된 재수사에 돌입한 것도 결국에는 다 정치적인 셈법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렇게 네이버나 분당 사병원 등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검찰 입장에서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겠죠. 자신들은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오직 이 지금 그 수사 단서만 보고 지금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뭐 지금 이러한 그 지금 여러 가지 혐의 내용들이 사실은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또 일부 수사 같은 경우는 무혐의가 됐던 부분이 정권이 바뀌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과연 그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 조사는커녕 아직까지 지금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평성의 차원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란을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지금 자아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는 수사가 이렇게 병행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에는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됨으로써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 더 불리한 상황으로 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의원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카드 이야기만 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쓰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쌍방울과 이 관계는 자신이 그러니까 평화부의사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사회이사로 끝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쌍방울로부터 뭔가 지금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는, 그럼 쌍방울은 그럼 이하영 전 의원에게 그러면 뭔가 대가가 있을 때, 뭔가 자기도 또 받는 게 있으니까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놓은 이유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하영 전 의원이 평화부지사 할 때 대북 사업을 여러 가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강물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관련된 그러니까 우선 개발권을 예를 들면 쌍방울에게 주고, 그
이 지금 남북 간 그러니까 지금 이 경협을 추진하는 주체인 이 경기도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이런 식의 주고받기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또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쌍방울에게 뭔가 대가를 주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결국 또다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하영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도 뭔가 지금 또 수사를 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요즘 그 모든 기업에 대해서 ESG 경영이라고 사회적 공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대북 경협 관련해서 했을 때도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했다는 의미인 거지 이것이 무슨 대가성 이런 건 입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춘생 전 청와대 비서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